저는 올해 38살,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20대, 30대 내내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사랑은 늘 뒷전이었죠. 몇 번 연애도 했지만 다 실패로 끝나고 이제는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짓말처럼 지금의 예비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저랑 동갑인데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국내 최고 자산 운용사에서 팀장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집안도 좋고 성격까지 다정했죠. 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야, 너 전생에 나라고 했냐?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나?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이 터질 수도 있구나 싶었죠. 정말 그땐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조금씩 불편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했거든요. 오히려 그게 이상했어요. 가끔 예비 신랑의 완벽한 미소 뒤에 차가운 표정이 스칠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직원이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눈빛이 매섭게 바뀌는 모습. 제 친구 얘기를 하다 그 친구는 자기한테 좀 과분한 거 아니야? 하며 은근히 선을 긋고 제 주변을 통제하는 듯한 말투. 그럴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했지만 그는 곧 미소 지으며 말했죠. 미안, 내가 예민했네. 자기 친구들이면 다 좋은 사람들이겠지. 그럼 저는 또 내가 괜히 예민한 거야.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의심하다니 하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과거 연애 실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난 건 전시회 첫날 행사에서였어요. 전 그날도 늘 그렇듯 일 얘기를 하다 매우 지쳐 있었죠. 그런데 그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라면 집 꾸미는 거 하시나 봐요? 하고 가볍게 넘어갔을 텐데 예비 신랑은 달랐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을 담는 거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제 직업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했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정말 영화 같았어요. 누가 보면 질투할 정도로요. 예비 신랑이 준비한 프로포즈는 솔직히 말해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만난 지 1주년 되던 날, 예비 신랑은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튤립을 깔아놨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무심코 흘린 말까지 기억하고 그 디자인으로 맞춘 반지를 내밀며 무릎을 꿇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걸 걱정하시던 부모님이 예비 신랑을 보고는 안심하셨습니다. 아니, 안심을 넘어서 아주 좋아하셨죠. 예비 신랑은 명절이나 기념일은 당연하고 아무 날이 아닌 날에도 집에 찾아와 부모님을 챙겼어요. 아버지가 무심코 요즘 현장에서 쓰는 장비가 영 시원찮네 하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날 최고급 공구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지갑을 보고는 장모님, 이런 데 복 담으셔야죠 하면서 고급 브랜드 신상 지갑을 건넸죠. 그 센스에 저희 부모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쩜 요즘 젊은이가 이렇게 세심할까 하시면서요. 결혼 준비도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돈 문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죠.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이런 사위라면 더 바랄 게 없다 하실 정도였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복받은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예비 신랑을 만난 거였으니까요. 예비 신랑의 부모님도 정말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택이라고 부를 만한 크기였거든요. 인테리어 일을 하는 제 눈에도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더라고요. 잡지에서나 보던 완벽한 미니멀 스타일이 그대로 구현돼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집은 화려하고 정갈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델하우스 같았달까?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땐 크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반갑게 두 팔 벌리며 안아주셨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우리가 맡게 되다니. 세상에.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예비 시아버지 역시 젠틀했어요. 포트폴리오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훌륭하더군요. 공간을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속으로 내 일까지 이렇게 알아봐 주시다니 정말 교양 있는 분들이구나 싶었죠.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그림처럼 화목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 속에서 단 하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신랑의 남동생, 제 예비 시동생이었죠. 시동생은 30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이 사람을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동생은 예비 신랑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어깨가 딱 굳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제 눈엔 확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시동생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몇 번 들다 말고 음식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도련님은 졸업하시고 요즘 뭐 하세요? 제 질문에 시동생은 잠깐 본인 형을 힐끗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냥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잠깐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예비 신랑이 웃으면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얘가 아직 철이 없어서요. 아버지, 용돈이라도 끊어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비 시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걸 본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도련님 있잖아. 나 좀 불편해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너무 어려운가? 아니면 제 말에 예비 신랑은 한숨을 내쉬더니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아이, 그게 마음에 걸렸구나. 미안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타깝다는 듯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걔가 자격지심이 좀 심해. 어릴 때부터 나랑 비교당하면서 자랐거든. 군대 다녀와서도 몇 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 더 위축된 거고. 형은 잘 나가는데 자긴 계속 실패만 하니까. 근데 자긴 또 너무 멋진 여자잖아. 능력 있고 예쁘고. 그런 형수 될 사람을 보니까 더 기죽은 거지. 내가 동생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봐.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괜히 그런 질문을 했나? 혹시 가족의 상처를 건드린 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 했네. 미안해. 그날 저는 또 한 번 마음속 찜찜함을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하고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왔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죠. 저희는 북악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궁중요리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하게 퍼지는 소나무 향에 기분이 절로 차분해졌습니다. 멀리서는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고 창밖으론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런 데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비 신랑의 손을 꼭 잡으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김서방 같은 인재를 사위로 맞다니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어. 가문의 영광일세. 그 말에 예비 시아버지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야말로 이렇게 현명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양가 어머니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결혼 준비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이죠. 아이고, 저희 애가 워낙 털털해서 예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더 걱정이에요. 아이, 사부인,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따집니까?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죠. 우리 며느리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완벽함에 활용점점을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메인 요리가 끝나고 송이버섯 구이가 나올 때쯤 예비신랑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고급스러운 봉투 2개를 꺼내 부모님 앞에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희의 시작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최고급 대학병원의 VVIP 건강검진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몸돌볼 겨를이 없었던 부모님, 특히 몇 년째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시던 아버지를 위한 선물이었죠. 아니, 비싼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이런 걸 다 준비하고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제가 해드리지 못한 효도를 예비신랑이 대신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에도 제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예비 시동생이었어요. 그는 상견례 내내 얼굴이 잿빛이었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에 끼지도 못했고 물을 따르다 컵을 엎지를 뻔하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형이 너무 잘나서 주눅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동생 때문에 우리 그이가 또 소갈이 하겠구나 하는 동정심까지 들었죠. 그이가 말했던 자격지심 때문이구나. 저렇게 좋은 형을 뒀으니 오죽할까. 그때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행복에 취해 있던 바로 그 순간 예비신랑이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를 향해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건설회사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하셔서 이렇게 회사를 키우셨더군요.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뭘 다 그런 걸 봤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멋쩍게 웃자 예비신랑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숫자 보는 눈이 좀 있는데 아버님 경영은 정말 안정적이에요. 그때 예비신랑은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님, 현금 흐름이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크시죠? 아버지의 얼굴에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사실 요즘 자금 사정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야. 예비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을 좀 더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아버님 회사는 지금보다 서너 배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전문가 같았습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딱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집중한 얼굴이었죠. 이제 우린 한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님 사업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마침 제가 있는 회사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 회사가 딱 저희가 찾던 조건이에요. 그가 내민 조건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경영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 재무적인 지원만 하겠다는 거였죠. 아버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그런 생각까지 해주다니 내가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눈빛이 반짝였죠. 아이고, 우리 사위 정말 든든하다. 어디서 이런 아들을 얻겠어. 그 순간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남자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때 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될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 목소린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뚝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들뜬 아이 같았죠. 우리 딸, 정말 대단한 신랑감을 얻었어. 김서방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투자한다니 이제 진짜 날개를 다는구나. 역시 내 딸은 보는 눈이 있어. 평생 일궈온 회사를 목숨처럼 여기셨던 아버지의 그 목소리에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수화기를 넘겨받으셨어요. 김서방이 선물한 건강검진권 말이다. 평생 이런 호사는 처음 누려본다. 어쩜 그리 속이 깊고 됨됨이가 바르니? 넌 정말 복받은 줄 알아라. 어머니 목소리엔 감탄이 가득했죠. 저는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그 반지가 마치 너의 미래는 눈부실 거야 하고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작은 불안감들은 다 제 착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연애 실패 때문에 내가 예민해져서 괜히 그런 거라고. 이젠 예비신랑을 온전히 믿자고 다짐했죠. 그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의심했던 게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행복한 기분 그대로 침대에 누워 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평생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막 잠이 들려던 순간 머리맡에 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늦은 시간에 웬 전화람? 처음엔 안 받으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 형수님 맞으시죠? 저 민준이에요. 예비 시동생이었습니다. 목소린 갈라지고 당장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예비 시동생을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앉아있는 예비 시동생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참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은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옷매무새는 엉망이었고 앉아있으면서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도련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그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형수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 결혼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이 결혼 깨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 결혼을 깨라고? 갑자기 몰려오는 불쾌감에 저는 예비 신랑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격지심이 심하다. 형이 잘 나가니까 늘 기죽어 있다. 아, 그 말이 이거였구나.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그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흰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어제 그이가 우리 부모님께 어떤 선물했는지 봤죠? 그리고 아빠 회사 도와주겠다고 한 거, 그건 진심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해가 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질투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 차가운 말에 예비 시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제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형수님 인생이 망가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 형 같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꼴 더는 못 보겠어요. 제발 딱 5분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그는 거의 오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앞에서 손을 덜덜 떨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저는 차마 그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앉으세요.
무슨 얘기든 일단 들어볼게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은 자산운용사 팀장이 아니에요. 번듯한 직업도 없어요. 그냥 사람 속여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아버님 회사에 투자한다고 한 거 그거 다 함정이에요. 치밀하게 짠 덫이라고요. 계약만 하면 형수님 집안 재산 싹 빼앗기고 회사는 파산날 겁니다. 형은 원래 그런 짓만 하면서 살아온 놈이에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죠. 눈앞의 남자가 무슨 소리라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질투 때문에 꾸며낸 얘기 아니야? 그래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은 이 사실 아세요? 예비 시동생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모르세요. 부모님이야말로 형한테 제일 많이 속았어요. 형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요. 제가 맞아도 항상 제 탓이에요. 네가 형만큼만 해봐라. 형이 널 왜 건드리겠냐.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부모님한테 형은 신이었어요. 전 그냥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예비 시동생은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길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웠어요. 진짜 제 목숨처럼 아꼈는데 근데 형이 그 강아지를 제 앞에서 발로 찼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낑낑대는 강아지 안고 제가 울고 있는데 부모님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네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착한 형이 괜히 그랬겠냐. 그랬어요. 형은 제 뒤에서 비웃고 있었고요. 항상 그랬어요. 제 모든 걸 빼앗고 망가뜨린 사람은 형이었는데 부모님은 늘 형편이었어요. 예비 시동생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견례 며칠 전이었어요. 형이 갑자기 차가 이상하다면서 정비소에 좀 다녀오라고 했어요. 맨날 심부름 시키는 거라 군말 없이 그냥 갔죠. 기다리는데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포맷해 주세요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정리하려고 목록을 열었는데 거기 형이 공범이랑 통화한 녹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블루투스로 통화한 건 전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비 시동생의 말은 거짓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핏발이 선 채 말했습니다. 그거 듣고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형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형이 형수님 아버님께 사기치는 걸 눈앞에서 보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모든 걸 걸고 전화한 거예요. 그는 마지막 말을 뱉자마자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예비 시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들어보세요. 그의 손이 그렇게나 심하게 떨리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블랙박스 영상이 켜졌습니다. 차가 도로를 달리는 화면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예비신랑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상견례? 걱정 마. 내가 비장의 무기 준비해놨잖아. 그 늙은이들 건강검진권 하나 던져주면 아주 감동해서 울걸? 촌스럽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귀에 늙은이들이라는 단어가 꽂혔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허리 숙이며 아버님 어머님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뒤 낄낄대며 말하는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집 딸? 걔? 멍청해서 구슬리기 딱 좋더라.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꼴에 잘난 척은 하는데 속은 통 비었어. 사랑한다 멋있다 몇 마디 해주니까 아주 죽고 못 살아. 2년이나 공들인 보람이 있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멍청해서 구슬리기 딱 좋더라. 그 말이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 제가 디자인한 프로젝트가 상을 받았을 때 예비신랑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자긴 똑똑하고 현명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때 느꼈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다니.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겨움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귀를 찢었습니다. 계약서? 걱정 마. 우리 변호사가 만든 거라 함정투성이야. 사인하는 순간 끝이지. 회사 헐값에 넘기든 파산하든 둘 중 하나야. 이번 건만 성공하면 한동안 두 발 뻗고 잘 거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 그건 제가 알던 예비 신랑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사랑도 따뜻함도 없었어요. 오직 잔인함과 탐욕,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년의 기억이 순식간에 스쳐갔습니다.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던 날, 로맨틱한 프로포즈, 제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던 눈빛, 부모님께 살갑게 인사하며 웃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역겨운 거짓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완전한 바보.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전부 거짓이었고 저는 그의 사기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호구였습니다. 그에게 저는 단지 돈을 뜯기 위한 도구였고 우리 가족은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발판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졌고 손발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이건 꿈일 거야. 악몽이겠지. 누가 날 깨워줘.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예비 시동생을 노려봤습니다. 이거 도련님이 만든 거죠. 그렇죠. 우리 예비 신랑이 그럴 리가 없어요. 형을 질투해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는 거의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던 예비 신랑의 목소리, 그리고 그 웃음소리, 그걸 부정할 방법은 없다는 걸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내 모든 걸 바친 남자, 그 남자의 본색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심장이 박살나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들끓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졌습니다. 이 개자식,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동생은 놀라서 몸을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울부짖음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해방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열고 익숙한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 직전 예비 시동생이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형수님. 지금 전화하면 다 끝나요. 형은 바로 도망칠 거예요. 형은 그런 인간이에요. 기회만 주면 사라질 거라고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짧은 부딪힘 소리가 났지만 제 심장은 그 소리보다 훨씬 크게 요동쳤습니다. 예비 시동생의 다급한 외침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통화 버튼을 눌렀을 겁니다. 제 손은 그의 손에 붙잡힌 채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노가 불처럼 치솟았고 당장이라도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요, 놓으세요! 그 인간 목소리 들어야겠어요. 내 귀로 변명이라도 들어봐야겠다고요! 예비 시동생은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형수님. 제발 진정하세요. 지금 전화하면 끝이에요. 형은 바로 잠적할 거라고요. 그는 손에 힘을 꽉 주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 필사적인 저항에 저는 조금씩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그는 거짓말을 늘어놓거나 증거를 지우고 그대로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놓칠 순 없었어요. 내가 받은 고통,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그깟 전화 한 통으로 분노를 풀기엔 너무 값쌌습니다.
예비 시동생은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화내는 건 형한테 기회 주는 거예요. 형은 도망치는데 선수예요. 꼬리 자르고 잠적하는 뱀 같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확실하게 무너뜨리려면 화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아주 차갑게 판을 짜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눈물도 멎었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남았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예비 시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주눅든 청년이 아니었어요. 형이라는 그림자 밑에서 평생 짓눌리며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 그리고 지금 제 손을 잡고 있는 유일한 동맹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제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인간 제 손으로 끝장낼 수 있죠? 제 말에 예비 시동생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형수님이랑 저 둘이서 같이 그 인간 끝장내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린 피해자가 아닌 공모자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세상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이자 유능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였죠. 낮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인테리어 현장을 지휘하고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사항을 웃으며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며 그는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자긴 천사였네.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저는 그의 찬사에 수줍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론 칼날을 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쌀 때마다 역겨움에 소름이 돋았고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귓가에 달라붙는 거머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는 신혼집에 드릴 가구를 보러 다녔습니다. 예비신랑은 제 전문적인 안목을 존중한다며 모든 선택을 제게 맡겼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자기가 고른 건 다 마음에 들어. 우리 미래의 집이 자기 손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다니 난 정말 복받은 놈이야. 그는 완벽한 예비신랑을 연기했고 저는 완벽한 예비신부를 연기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웃고 미래를 약속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모든 순간이 지독한 위선으로 가득 찬 연극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매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입술 안쪽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저는 그의 SNS와 과거 행적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태그한 지인들의 계정, 사진 속 배경에 찍힌 장소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며 그의 과거 동선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가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은 대부분 저처럼 집안이 유복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SNS는 어느 순간부터 활동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저는 예비 시동생의 도움을 받아 그의 개인 노트북에서 이메일과 클라우드 저장소를 뒤졌지만 그 교활한 인간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운 뒤였습니다. 저는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여성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성준이라는 남자를 아시나요?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제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제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죠. 그들에게 저는 또 다른 사기꾼이거나 혹은 끔찍한 과거를 들추려는 악의적인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며칠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한 여성의 3년 전 블로그 게시물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명품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이었는데 그 시계는 김성준이 지금 차고 다니는 것과 같은 한정판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블랙박스 녹취 파일의 일부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몇 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 녹음 파일 정말 그 사람 목소리 맞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쪽도...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흐느끼더니 자신 역시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가 보증금 수억 원을 예비 신랑에게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까 싶어 몇 달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철저하게 저희를 고립시켰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흥신소라도 써볼까 했지만 이미 모든 돈을 잃은 뒤라 그럴 여유도 없었죠. 흥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다음 날 저는 모아뒀던 돈의 일부를 인출해 흥신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사무실에서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절 맞았습니다. 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준비해간 그의 사진과 인적사항, 차량 번호, 그리고 블랙박스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남자의 과거 여자관계 그리고 여자들과의 금전 거래 내역을 모두 알아봐 주세요. 특히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요. 제 단호한 태도에 흥신소 사장은 피식 웃더니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흥신소 사장은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통화했던 여성을 포함해 총 4명의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와 피해 사실, 그리고 그중 2명이 그를 상대로 고소했다가 패소하거나 합의했던 기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새끼 저한텐 자기가 고아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갔는데 그 돈 들고 그대로 잠적했어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저희 집은 풍비박산 났어요. 피해자들은 각자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제게 보내줬습니다. 그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돈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눈물로 얼룩진 고소장 사본까지 증거는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이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모두 앞에서 예비 신랑의 가면을 확실히 벗겨내는 일이었어요. 저와 예비 시동생은 거실에 앉아 머리를 맞댔습니다. 양가 가족을 아무 의심 없이 한자리에 모을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서두르면 형이 눈치챌 수도 있어요. 가장 자연스럽고 방심한 순간에 터뜨려야 해요. 맞아요.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때, 그게 딱이에요. 예비 시동생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이에요. 그걸 이용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제 머릿속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밝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야, 나 완전 신났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커플 이벤트 했는데 1등으로 당첨됐지 뭐야? 최고급 코스 식사권이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가 아버님 생신이잖아. 이거 하늘이 준 기회 아니야? 우리 깜짝 생신 파티 열어드리자.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결혼 전에 점수 팍팍 따는 거지. 수화기 너머에서 예비 신랑은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 당연히 좋지.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겠다. 자긴 정말 최고야. 최고의 며느리야. 최고의 며느리.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속은 역겨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양가 부모님께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생신을 맞아 작은 파티 준비했어요. 꼭 와주세요. 모두가 아무것도 모른 채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옷장을 뒤져 가장 단정하고 품격 있는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 같았어요. 하지만 제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레스토랑 룸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고급 식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까지
겉보기엔 그 어떤 파티보다 화려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오늘 끝장낸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제 옆에 앉아 계속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 아버님 생신을 이렇게까지 준비하다니. 자긴 정말 최고야. 저는 끝까지 완벽한 연기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비신랑의 농담에 웃어주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잔에 와인을 채우고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드렸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화기애애한 가족 모임이었죠. 하지만 제 모든 신경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시동생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꾹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밑에서 살짝 발을 움직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그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방 안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방 안에서 폭풍이 몰아칠 준비가 끝났다는 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들은 이 행복한 자리가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희 예비신랑도요. 메인 요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절정이었죠. 모두가 웃고 잔을 부딪히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와인잔을 살짝 두드리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먼저 아버님,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예비 시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리고 저희 결혼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는 의미로 제가 오늘을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들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 옆에서 예비신랑이 의자에 기대 앉으며 속삭였어요. 자긴 정말 대단해. 이런 깜짝 이벤트까지. 사랑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이건 자기를 위한 선물이기도 해. 그 순간 저는 예비 시동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시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볼륨을 올리고 준비된 영상을 실행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민준아, 뭐해? 왜 이렇게 긴장했어? 내가 도와줄까? 하지만 예비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잔잔한 음악 대신 귀에 거슬리는 자동차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방 안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그 늙은이들, 멍청한 딸. 어제까지 제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부모님을 모욕하고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음꽃이 피던 자리였는데 그 웃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셨는데 당신을 늙은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입술만 달싹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 목소리 김서방 맞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신랑의 부모도 당황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예비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과 저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예비 신랑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예비 시동생이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예비 신랑이 갑자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거 다 조작이에요. 제가 요즘 회사에서 잘 나가니까 저를 시기하는 놈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자기야, 내 말 믿지?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예비 신랑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다급하게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여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저런 놈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 될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궁지에 몰린 예비신랑은 결국 가장 비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갑자기 맞은편에 앉은 예비시동생의 뺨을 거세게 때렸습니다. 예비시동생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이 한심한 놈! 네가 감히 형을 배신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학비 대주고 용돈 대주고 사람 구실 못하는 너 걷어준 게 누군데? 네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형 인생을 망치려고 이딴 짓을 해? 예비신랑의 고함이 방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예비신랑의 부모님도 달려들었습니다. 예비시아버지는 예비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한심한 놈! 네 형이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는지 알아?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예비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이 왼수 같은 놈! 네가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도련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모든 건 그 잘난 당신들 첫째 아들이 벌인 짓이에요. 진실을 알려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예비시동생을 감싸자 그들의 분노는 제게로 향했습니다. 예비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래, 이제 알겠다. 네가 우리 성준이를 꼬드긴 거지? 민준이 놈이랑 짜고 다 가로치려는 거 아니냐고? 이 뻔뻔한 여자, 꽃뱀 같은 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저런 부모 미치니까 저런 놈으로 자란 거지. 그들의 막말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에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예비신랑의 부모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남자가 급했어도 도련님 같은 사람과 눈이 맞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영상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예비시동생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의 다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재생된 건 다른 피해 여성들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용기 낸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약속했기 때문이죠. 법적 비용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가 함께 해야 그 악마를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나타난 여성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고하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갔는데 그 돈 들고 그대로 사라졌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저희 집은 완전히 망했어요. 화면은 곧 은행거래 내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아버지 명의로 송금된 거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또 다른 여성이 나왔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결혼 약속도 하고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자기 빚을 갚았어요. 나중엔 협박까지 했어요. 고소도 취하게 만들었고요. 그 인간은 사람 탈을 쓴 악마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엔 협박성 문자와 고소장 사본이 차례로 떴습니다. 잔뜩 구겨진 종이, 얼룩진 눈물 자국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비시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화면만 쳐다봤고 예비시어머니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앞에 앉은 예비신랑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직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도망칠 기회만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모든 영상이 끝나고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아직 안 끝났는데. 저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던졌습니다.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챙 소리를 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은 컸지만 이렇게 끝낼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부모님을 봤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제 사람 보는 눈이 이 정도였네요. 두 분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없는 포옹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들어오세요. 잠시 뒤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예비신랑과 그 가족 앞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귀하를 투자 사기 및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분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확인하시죠.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아들! 하고 외치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얼굴을 감싸주고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 한때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몇 달 후 예비신랑과 그 공범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사기 행각까지 모두 드러났고 생각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안도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그 큰 집까지 팔고 완전히 몰락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회사에 대한 투자 계획은 물론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복수에 매달리는 동안 제 마음도 엉망이 돼 있었으니까요. 저는 짐을 싸고 혼자 여행을 떠났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비 시동생은 제 도움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형과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가끔 연락이 옵니다. 형수님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면서 자신이 만든 요리 사진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비 형수와 시동생이 아니었어요. 지옥 같은 순간에 서로를 붙잡아준 특별한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범죄 피해자들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작은 쉼터에서 한 아이가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내 상처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데 쓰일 수도 있구나. 그게 제겐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물론 그날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요. 제 2발로 서서 제 속도로,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며 긴 이야기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